안녕하세요. 싸익남의 사연 읽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분노를 감추기 힘들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충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걸 다 지켜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짓는 아내의 반전 복수극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젤라가 우리 집에 온 건 임신 17주차 무렵이었다. 몸이 무겁고 잦은 구토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이 먼저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제안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썩 내키지 않았고 특히 외국인이라고 하니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남편은 적극적이었다. 당신 몸도 힘든데 언제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해. 사람 써. 나 아는 분 통해서 믿을 만한 분 알아봤어. 베트남 분인데 성실하대. 우리는 작은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형편의 여유는 있었던 터라 몸도 힘든데 남편까지 적극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권장하니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안젤라가 우리 집에 왔다.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 말수가 적고 어눌한 한국말. 첫인상은 조용하고 얌전했다. 내가 부엌에서 물을 찾고 있자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마담, 물. 여기에요? 부엌 서랍 위치 하나하나를 물으며 일을 배우려는 모습이 어딘가 착하다는 인상을 줬다. 처음엔 경계했던 나도 조금씩 마음을 놓았다. 집안일은 꼼꼼하게 했고 늦잠 자는 법도 없었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했다.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와, 내가 괜히 추천한 거 아니랬지. 아주 야무지더라고. 처음엔 그저 그런 칭찬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이 안젤라를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지나쳤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가는 안젤라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여러 번 봤다. 안젤라가 실수했을 때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며 넘겼다. 예전 같으면 물컵 하나 잘못 두는 것도 잔소리를 했을 사람이 말이다. 당신, 요즘은 왜 그렇게 온화해졌어? 사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뭐.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눈에는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다. 남편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원래 남편은 향수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달달한 향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임신한 몸으로 괜히 예민해졌다고.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점점 선명해졌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안젤라와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둘이 마주칠 때면 묘한 정적이 흘렀다. 안젤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무언가 흘리자 남편이 직접 행주를 들고 다가갔다. 괜찮아, 내가 닦을게. 그 모습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다. 핸드폰을 항상 주방, 찬장 위에 올려두고 음성 녹음을 켜두었다. 대놓고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은 점점 뚜렷해졌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보고 싶어요. 어제처럼 안아주세요.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번호는 익숙했다. 예전에 안젤라가 직접 내 휴대폰에 입력한 번호였다. 당시엔 비상 상황용이라며 적어뒀지만 그게 남편의 톡창에 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세요. 마담.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내 안에 있던 불안이 현실로 튀어나온 순간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무렵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불을 껐다.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 확인했어. 너희 둘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주방 찬장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녹음을 시작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가끔은 녹음이 저장되지 않으면 울컥할 만큼 내 마음은 예민해져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녹음해도 뚜렷한 대화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선을 넘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거실에서 조용히 누워있을 때였다. 남편은 부엌에 있었고 안젤라는 옷을 정리한다며 베란다 쪽 방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안젤라, 잠깐만. 예, 사장님. 그거 말고 저번에 말했던 거 생각해봤어? 무슨 말씀이요? 그날 모텔 갔던 거 너도 좋았잖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둘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안젤라는 다시 세탁실 앞에 서 있었고 남편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그날 밤 녹음기 앱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닥에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눈물이 뚝뚝 흘렀다. 내가 미쳤지. 왜 녹음으로 들으려고 했지. 그냥 눈으로 본 걸로 충분했잖아. 며칠 뒤 안젤라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나는 현관, 비밀번호 소리를 듣고 안방 문틈으로 조용히 확인했다. 안젤라는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건 남편이었다. 둘이 동시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오다가 같이 마트, 갔다가 늦었어. 남편이 말했다. 그래요? 같이요? 나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다. 안젤라는 내 눈을 피했다. 남편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만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다. 응, 집에 뭐 떨어진 거 있다면서.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야, 나 녹음 파일이랑 남편 핸드폰 메시지 사진 있어. 혹시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친구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대답했다. 당연하지. 일단 더 모아. 절대 들키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CCTV도 설치해. 몰래. CCTV까지. 남편이 그 정도면 언젠가 증거 하나쯤은 확실히 남길 거야. 기다리면 돼. 그날 이후 나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남편과 안젤라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공간 위주로 작은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부엌 한쪽 찬장 위, 거실 TV 장식장, 안쪽 덕 설치가 끝났을 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증명할 차례였다.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퇴근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부엌 찬장에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렸다.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지금이라도 남편이 방문을 열까봐 느끼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파일을 재생하자 영상 속에는 부엌에 마주선 남편과 안젤라가 있었다. 조용히 말이 오가고 있었고 그 중간에 남편이 안젤라의 허리를 감싸며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안젤라는 움찔했지만 곧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재생을 멈췄다.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고 이번엔 녹화 버튼을 눌렀다. 증거를 따로 저장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았다. 정기 검진이기도 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했다. 몸 상태는 좋으시고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조묘. 의사의 말에 대답하며 눈물이 났다. 눈물에 의미를 묻는다면 분노와 슬픔과 무력감과 혐오감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진료가 끝난 후 나는 근처 커피숍에 앉아 녹화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그때 카페 창문 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안젤라가 있었다. 둘은 같은 채 올라탔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가슴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났다. 이 상황을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차가 어느 모텔 앞에 멈췄다. 남편 차는 이미 주차돼 있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줌을 당겨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 근처에 있는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너 말대로 다 했어. 근데 지금 모텔 앞이야. 둘이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위치 공유해. 당장 갈게. 민지는 변호사였다. 그리고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30분 뒤 그녀는 차를 몰고 나타났다. 나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됐어.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 영상도 있고 문자도 있고 지금 이 사진까지 있으면 부정 못해. 우리는 근처 스튜디오로 가서 증거 자료들을 백업하고
정리하고 문서화했다. 그날 밤 나는 민지 집에 머물렀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 인간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어제 어디 갔었어? 친구랑 영화 봤어. 나는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외면한 채 식사를 했다. 그날 밤 안젤라는 부엌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담, 내일 늦게 와도 돼요. 무슨 일 있어요? 병원 가요. 조금 아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고 민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이혼 준비 시작하자. 이젠 기다릴 이유 없어. 나는 USB를 꺼내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다. 눈을 질끈 감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파일 하나, 둘, 셋. 그 안에는 남편과 안젤라의 대화, 행동, 그리고 모텔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출용 파일로 만들기 시작했고 나는 그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다 정리되면 바로 소장 들어갈 수 있어. 변호사도 내가 직접 맡을게. 고마워, 민지야. 내가 고개를 숙이자 민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너 지금 엄청난 거 해낸 거야. 네, 아이한테도 너 자신한테도.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초인종을 누를 때 손이 떨렸다.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어이쿠 사모님, 어딜 그렇게 오래 다녀오셨습니까? 민지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얘기도 좀 하고. 그래? 요즘 민지 많이 바쁘지 않나? 나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텀블러 속 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이 TV를 보던 중 안젤라가 들어왔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안젤라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잠깐 당황과 두려움이 스쳤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이야기? 내일 아침에 조용할 때 애기도 생각해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준비해둔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그것을 집어들고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혼?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야, 지금 이게 장난이야 뭐야. 애도 있잖아. 그리고 이건 집안일이야. 우리 셋이서 어떻게든 셋? 아니 둘이겠지. 너랑 안젤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 진짜 실수였어. 잠깐 흔들린 거였다고.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 요즘 어땠는지.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임신 중인 아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안젤라가 먼저 다가온 거야. 나도 처음엔 거부했어. 하지만 계속 집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그만해. 들을 가치도 없어. 나는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사인해.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보내줄게. 남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 두려움, 분노,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난 이미 끝났어. 넌 몰랐겠지만 그날 네가 모텔 들어가는 거 나도 봤거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침묵했던 시간 동안 그는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안젤라는 다음 날 짐을 싸서 나갔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을 빠져나갔다. 남편은 점점 무너졌다. 그의 연락을 받는 사람은 줄었고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일상을 살아갔다. 정기 검진을 받고 민지와 점심을 먹고 유모차를 알아보러 다녔다. 남편은 몰랐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왔다는 걸.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지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간 침묵하던 그는 다시 태어난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나면 너는 뭐가 남을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온 남편은 내게 말했다. 안젤라, 그 아이 임신했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는 당당하게도 그것을 이야기했다. 마치 자신의 책임을 은근히 회피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병원에서 확인했대. 근데 확실하진 않지. 너도 알잖아. 외국인이고 그쪽 문화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그 말 하려고 이혼 도장 찍고도 또 들이댄 거야? 난 그냥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도 병원 가자. DNA 확인도 같이 하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안젤라는 직접 나를 찾아왔다. 한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부엌 식탁 앞에 서서 말없이 진단서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보았다. 임신 9주차, 유전자 일치율 54%. 나는 안젤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마담, 미안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돈 준다고 했어요. 이거 가지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 아빠, 사장님 아닙니다. 그 순간 뒷골이 서늘해졌다. 남편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꾸몄던 것이다. 임신을 빌미로 다시 내 감정을 흔들려 했고, 심지어 그 아이조차 자기 아이가 아니란 걸 몰랐던 것이다. 나는 진단서를 들고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그 종이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제 이혼 서류 제출하자. 위자료까지 추가해서. 이건 확실한 사기지. 회사 쪽에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를 넣었다. 남편의 이중생활, 허위 주장, 가사 도우미와의 부적절한 관계. 더 이상 숨겨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회사에서 자진 사임했다는 명목으로 내정직 해제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물러났는지 의아해했지만 회사 내부 몇몇은 알고 있었다. 이미 돌던 소문들, 그리고 내가 쏘아올린 문서 한 장이 상황을 충분히 바꿔놓았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버린 것을 이제 그가 책임질 차례였다. 남편이 집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법적으로 분리된 건 아니었지만 더는 이 집에 머무를 명분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밤마다 소파에 기대 잠들고 아침엔 나보다 먼저 나가곤 했다. 말없이 안젤라는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고용업체에 연락해도 돌아온 대답은 계약 종료 요청이 있었다는 말뿐이었다. 남편은 안젤라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나에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남편의 회사와 관련된 자료였다. 최근 몇 년간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일부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거 네가 쓴 거 아니니까 분리 청구해. 그리고 회계감사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묶이는 거 방지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이 끝나도 끝이 아니었다. 남편은 나를 끌고 바닥까지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걸 허락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며칠 후 남편은 술에 취해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그를 맞았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안젤라, 어디 갔는지 알아? 왜 걱정돼? 아니, 그냥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떠올라서. 나는 조용히 물을 건넸다. 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몸을 떨었다. 너한텐 미안해.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도 망가졌다는 거야. 응, 너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어. 난 이제야 그걸 알았을 뿐이고. 그날 이후 그는 짐을 싸서 나갔다. 집 열쇠도 두고 갔다. 조용한 이별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더는 낯선 사람이 드나들지 않을 공간, 더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공기.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움직였다. 나는 배를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 여자의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그 끝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택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행남의 사연 읽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